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험들 잘 보셨나요? 잘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조금 실수를 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결과가 좋으신 분들이야 관계가 없겠지만, 결과가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어차피 시험이 한 번 더 있을 것 같으니까, 빠른 시간 안에 있는 시험 다시 한번 마음 다잡고 시작까지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2018년도 이 우편 및 금융상식 시험 과목에 대해서 좀 풀이를 해드릴 건데, 전체적인 총평을 좀 하자면 이 계리직 시험이 난이도가 16년도에 비해서는 조금은 수월해졌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합격선이 조금은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합격선이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보셔서 아시겠지만, 컴퓨터 일반에서 전혀 다루지 않았던 게 한 서너 문제가 나와버리는 바람에 그 문제를 맞추기가 상당히 좀 쉽지는 않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우편 및 금융 상식도 보면 전체적으로 문제는 되게 쉬웠어요. 문제는 쉬웠는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약간 사이드 쪽에서 문제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 자체는 높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저 중점적으로 요점 정리를 하고 보시는 분들이라면 풀기가 좀 어려웠고요. 다만 어쨌든 강의 열심히 보시고 교재 3번 이상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어렵게 문제가 나오거나 머리를 써야 되는 그런 문제들은 솔직히 거의 없었다. 그리고 기본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좀 많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요번 시험 문제에 대해서 해설 강의를 좀 해드리고요. 해설을 하는 중간중간에 저희 쪽에서 어떻게 이거를 강의를 했었는지도 좀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요. 전체적으로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좀 둘러보시고 다시 한번 마음 다잡기 바랍니다. 자, 제가 풀 거는 이 우편 및 금융 상식 A책형으로 시험 보신 분들 걸 가지고 그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우편 사업의 보호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항상 말했지만 문제를 푸실 때 옳은 거냐, 옳지 않은 거냐, 이거를 꼭 여러분들 미리 문제지에 좀 표시하시고 가라고 했고요. 우편 사업의 보호 규정 10가지는 제가 입이 아프도록 떠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험 문제는 꼭 나와야 되지만 지금까지는 조금은 홀대를 받았던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요번에는 결국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편 사업의 보호 규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그러면은 이제 이 4개의 지문 중에서 어느 게 틀렸냐를 찾으시면 되겠죠. 자, 우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건은 압류할 수 없다. 이거는 우편 업무 전용 물건의 압류 금지에 해당되는 거고요. 우편물과 그 취급에 필요한 물건은 훼손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이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훼손 부담금, 이 훼손이란 말 자체도 한 70% 이상은 모를 거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배를 그려가면서 설명을 다 해드렸었습니다. 다음에 3번 우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건은 제세 공과금의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편 업무 전용 물건의 부과 면제였죠. 자, 그럼 4번. 우편물의 발송 준비를 마치기 전이라도 우편관서는 그 압류를 거부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우편물의 그 압류 거부권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아리까리하다라고 생각할 때 1, 2, 3번이 다 맞기 때문에 답은 4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럼 4번이 어디가 틀렸느냐? 발송 준비를 마치기 전. 이 발송 준비를 마치기 전이라도 우편관서는 그 압류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아니고 발송 준비를 마친 후에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 이 부분은 밑줄까지 쳐가면서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발송 준비를 마친 후에는 그 우편관서는 그 압류를 거부할 수 있다지만 발송 준비를 마치기 전이라면 압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말을 돌림으로써 지금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넘어가서요. 네, 그래서 답은 4번이란 얘기고요.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에 보시면 우편 사업이 제공하는 선택적 우편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설마 이 부분을 틀리신 분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선택적 우편 서비스, 보편적 우편 서비스의 기준이 되는 거는 여러분들 확실히 알고 가셔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 선택적 우편 서비스가 뭡니까? 2kg 이상의 통상 우편물, 다음에 20kg 초과죠. 초과. 이상이 아니고 초과. 20kg 이상 초과, 20kg을 초과하는 소포 우편물에 한해서는 선택적 우편 서비스, 그 외에 기록 취급하는 우편물을 여기에 놓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은 결국 보편적 우편 서비스가 되겠죠. 자, 보십시오. 중량이 800g인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 800g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 들어가는 거고요. 중량이 25kg인 쌀자루를 송달하는 경우 25kg, 즉 20kg를 지금 넘어갔으니까 이게 선택적 우편 서비스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것저것 생각하실 필요가 없죠. 상당히 간단하게 답이 나오고 이 개념만 아시는 분들이라면 솔직히 좀 쉽게 넘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 중량이 25kg인 쌀자루를 송달하는 경우가 선택적 우편 서비스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3번 내용 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내용 증명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그 내용이나 이런 거, 다음에 내용 증명이랑 어떤 거다를 표를 그리면서까지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단 내용 문서의 원본과 등본은 양면으로 작성할 수 있다. 여기서 지금 문제는 옳은 것 고르는 겁니다. 우체국에서 내용 증명을 발송한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다음에 3번, 4번 이렇게 있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를 찾아서 지워나가면 남는 게 결국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우체국에서 내용 증명을 발송한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법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지문이 나올 겁니다까지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예요. 그 우체국에서 그 우편물을 보냈다라는 그것만 증명을 하는 거지 법적으로 효력은 없는 겁니다. 다음에 수취인에게 우편물을 배달하거나 교부한 경우 그 사실을 배달 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제도이다. 그러니까 발송인에게 이게 수취가 됐습니다를 통보해주는 제도.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그때 강조를 좀 드렸었어요. 자, 그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우편 서비스는 이제 배달 증명, 다음에 특별 송달, 그리고 배달 통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그랬지 내용 증명은 이거에 해당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내용물을 정정한 경우 정정 글자를 여유 공간이나 끝부분의 빈 곳에 쓰고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정을 찍어야 한다. 여기까지만 딱 들어가면 맞는 말입니다. 근데 다만 발송인이 외국인일 경우에 하나여 서명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인장이나 지장, 서명 이렇게 들어가야지만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틀렸기 때문에 내용 문서의 원본과 등본은 양면으로 작성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 우편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자, 그럼 보기에서 우편 서비스가 맞나 틀리냐, 그죠? 근데 지금 이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 가지는 이제 우편 서비스의 이제 그 밖의 서비스고 민원 우편이 하나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 우편은 반드시 수취인의 주소가 있어야 한다. 제가 이 그 밖의 부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좀 읽으면서 넘어가 줬어요. 읽으면서 넘어가면서 중요한 부분만 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했었는데 이 부분 인터넷 우편은 반드시 수취인 주소가 있어야 한다는 박스를 제가 쳐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취인 주소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인터넷 우표로서 이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민원 우편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원 서류에 한정하여 취급한다. 여기서 우정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제가 꼭 여러분들 필히 돌려서 많이 나옵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우체국 축하카드는 배달 증명, 내용 증명, 상품권 동봉 서비스, 예약 배달 서비스에 취급이 가능하다 해서 이거는 제가 별표를 치면서 우체국 축하카드가 가능한 게 어떤 거냐까지 이거는 꼭 외워두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내용 증명은 우체국 축하카드에 들어가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이 좀 제가 강의할 때 좀 아리까리 했습니다. 모사 전송 우편 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내용문 최초 1매 500원, 추가 한 매당 200원이며 복사비는 무료이다 라고 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 금액 자세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하는데 다만 복사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안 드렸었어요.
근데 복사비는 50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디귿 리을이 틀렸고 기역 니은인데 여러분은 기역 니은이 맞는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기역 니은이 있는 거를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보시면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조금 다른 쪽에서 문제가 나왔을 뿐이지 전체적으로는 좀 평이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5번입니다. 국내 우편요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알기는 아는데 좀 아리까리한 부분이 한 군데가 있었을 거예요. 좀 특이한 데서 문제가 좀 나온 게 있습니다. 자, 요금 별납은 우편요금이 같고 동일인이 한 번에 발송하는 우편물로 최소 접수 통수에는 제한이 없다라고 했는데 최소 접수가 소포 우편물도 10통 이상, 통상 우편물도 10통 이상 그래서 10통에 제한이 있었죠. 그 이상이 돼야지만 요금 별납을 취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요금 별납하는데 한 통 들고 가서 요금 별납으로 취급해 주세요. 그러면 누가 해줄 사람이 없겠죠. 다음에 이번에 우편요금 체납 금액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되 연체료는 가산하지 않는다. 자, 2번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요금 수취인 부담의 취급 대상은 통상 우편물, 등기소포 우편물, 계약 등기이며 각 우편물의 부가 서비스를 취급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거는 필히 제가 요 세 가지 암기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4번 요금 혼합은 1개월간 발송 예정 우편물의 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보금으로 제공하고 1개월간의 요금을 다음 달 20일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아마 이 부분 여러분들 좀 아리까리 했을 거예요. 말 자체로 보면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우금을 처음 강의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이 우편 및 금융상식은 어떻게 보면 말을 좀 돌릴 수밖에 없고 숫자 하나를 바꿔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과목입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1개월의 요금을이 아니고 1개월 요금의 2배의 요금을 담보금으로 제공한다죠. 그러니까 요 두 개는 지금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요 4번하고 1번 요 두 개는 틀렸죠. 자, 그럼 2번이 왜 아리까리하냐? 우편요금 체납 금액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앞에 교재에는 별로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 지금 국세징수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세징수법이 아니고 우편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법률을 좀 보여드리면요. 자, 여러분들 교재 뒤에 보시면 우편법이라고 있습니다. 우편법에 보시면 제24조 제24조에 보시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체납 요금 등의 징수 방법. 그래서 요금 등의 체납액 금액은 국제징수법에 따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항의 경우 체납 요금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우편법 또는 우편법 시행 규칙 여기에 따른 체납 처분에 따라 징수하며 연체료가 가산된다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틀렸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편 및 금융상식은 이렇게 가끔가다 그 법령에서만 나와 있는 내용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조금 주의해서 법령지까지도 어쩔 수 없이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음 6번 우편물 배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설마 제 강의 듣고 이거 틀리신 분은 없겠죠. 제가 이 배달, 우편물 배달 부분을 얘기하면서 지문으로 몇 개는 분명히 인용이 될 것이고 이 부분은 중요하다고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일단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수취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1인에게 배달한다. 맞는 얘기죠. 다음에 동일한 건물 내에 다수의 수취인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인에게 배달할 수 있다. 관리인, 또 뭐가 있었죠? 관리인하고 다음에 접수처, 다음에 관리사무소 여기다가 배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3번 특별송달, 보험통상은 수취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무인 우편물 보관함에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 무인 우편물 보관함을 설명하면서 그림을 그려서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특별송달, 보험통상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그 사람한테만 전달이 돼야 되는 우편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본인 이외에는 배달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인 우편물에는 당연히 배달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그 배달의 원칙, 4대 원칙에 가면 4번에 이 부분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달 부분에 대해서 배달의 원칙이나 이 배달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많이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조금은 쉽게 풀 수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조금은 어려웠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7번 국제통상 우편물. 그러니까 지금 6번까지는 국내 우편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예상한 대로 역시 6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우편이 이제 3문제가 나옵니다. 국제통상 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래서 여기는 지금 옳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는 거. 자, 항공서가는 세계 모든 지역에 대해 단일 요금이 적용이 된다. 이거는 별표까지 표시해 드렸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틀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옳은 거니까 답은 그냥 당연히 1번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쉽게 풀 수 있었을 텐데, 그 다음 것도 내용이 어떤가를 봅시다. 소설 온 거, 신문 온 거, 필사한 학부는 인쇄물. 인쇄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인쇄물로 취급한다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그 교재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쇄물로 보내는 게 맞기 때문에 취급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취급한다가 맞는 얘기죠. 다음에 소형 포장물에는 개인적인 통신문 성격서를 동봉할 수 없다. 이게 아니고 정확히 어떻게 좀 표시가 되어 있냐면 소형 포장물에는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통신문 성격의 서류 동봉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번 시각장애인용 점자우편물은 항공부가요금을 포함한 모든 요금이 표시된다. 이것도 역시 제가 별도 표기해 드렸습니다. 항공부가요금을 제외한 모든 요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부가요금만 들어간다라고까지 해서 별표까지 표시를 해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답은 옳은 것을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 문제는 뭐 여러분들 좀 쉽게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8번 K-패킷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거는 제가 16년도에도 그렇고 18년도에도 그렇고 K-패킷이 아마 한 문제 정도는 분명히 언급이 좀 될 것입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K-패킷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 봅시다. 월 최소 계약 물량은 제한이 있다. 근데 이게 왜 들어갔죠? 네. 제한이 있다인데 이거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억은 지금 틀린 지문이 돼버리는 거죠. 이 기억은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왜? 제한이 없습니다. 월 최소 계약 물량은요. 다음에 요금은 EMS보다 저렴하고 이용 실적에 따른 요금 감액 제도가 있다. 요게 당연히 맞는 얘기겠죠. 이게 그 K-패킷의 장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EMS보다는 저렴하고 이용 실적에 따라 요금 감액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다음에 3번에 디귿에 해외로 발송하는 2kg 이하 소형 물품을 이시핑으로 접수하는 전자상거래 전용 국제 우편 서비스이다. 이게 K-패킷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이거를 많이 좀 헷갈리셨을 거예요. R로 시작하는 우편물 번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회 배달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수취인의 서명 없이 배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K-패킷을 여러분들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K-패킷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레귤러, R로 시작하는 레귤러가 있었고 L로 시작하는 라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라이트에 대한 설명이죠. 제가 이거 설명을 하면서 이 K-패킷 라이트의 핵심이 이거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R로 시작하는 거니까 틀렸죠. 그러니까 남는 거는 니은, 디귿.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K-패킷 같은 경우에는 한 번쯤은 좀 나올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예상대로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3번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IBRS 그리고 IR 그렇게 두 가지를 제가 막 비교를 해서 강조를 해서 많이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다만 지금 이 문제는 IBRS의 EMS에 대한 설명 이거였습니다. 그 IBRS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았을 텐데 그 다음에 나오는 EMS까지도 여러분이 좀 중요하게 봤냐? 이거는 조금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분명히 일본에만 가능한 거다라고까지 하면서 강조를 좀 했던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문제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으니까 어느 부분이 틀렸냐? 그거를 지금 찾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수취인이 요금을 부담하는 제도이다. 이거는 당연히 IBRS의 기본 개념이니까 당연한 얘기겠죠. 다음에 2번 모든 우체국에서 지급하면 통당 요금은 5,000원이다. 자, 이 부분 항상 문제가 나올 때 뭐 우정사업본부가 관장을 하느냐, 무슨 뭐 우편관서 장애관장을 하느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장을 하느냐, 뭐 이런 걸 제가 중요하게 보라고 그랬죠. 이거는 지금 여기 보면은 모든 우체국에서 취급하며라고 그랬는데 이게 아니고 집배 우체국, 즉 EMS를 취급할 수 있는 우체국에서만 취급을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통당 요금은 10,000원. 그래서 2번이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2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편 쪽은 끝났습니다. 우편 쪽은 끝났고 이제 다음번 나오는 거는 이제 지금부터는 예금, 보험 쪽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A형 책자를 받아보신 분들이 조금 당황을 했을 부분은 뭐냐면 갑자기 보험 상품이 원래는 뒤에 나와야 되는데 앞에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야, 또 이거 보험 상품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뒤로 또 예금 상품이 나왔습니다. 순서를 조금 바꿔놨더라고요. 자, 10번 예금의 입금과 지급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뭐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뭐 당연히 쉽게 답이 이거다라고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셔도 솔직히 우리가 말하는 우편 및 금융 상식이잖아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셔도 답은 맞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3번에 송금인의 단순 착오로 인해 수취인의 계좌번호가 잘못 입력되어 이체가 완료된 경우 언제든지 수취인의 동의 없이도 송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수취인의 동의 없이 송금액을 돌려받을 수는 당연히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된답니다. 이거는 제가 뭐 별도로 설명을 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네. 다음에 11번 보험계약 고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래서 고지 의무는 제가 이거를 좀 길게 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보험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보험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첫째, 고지 의무의 당사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이다. 여기서 고지 의무의 당사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다. 그러니까 보험 수익자는 빠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문장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고지 의무는 청약 시에 이행하고 부활 청약 시에는 면제된다. 몇 번이든 강조했습니다. 부활을 할 때마다 고지 의무는 다시 생긴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당연히 틀린 문장입니다. 보험자가 고지 의무 위반 사실 안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에는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래서 보험회사, 보험자가 보험회사잖아요. 보험회사가 고지 의무를 이 사람이 위반을 했구나라고 알았는데 1개월이 지나는 동안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면 이걸 고지 의무 위반으로 해서 이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 보험자는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이 보험금 지급 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고지 의무 위반이 이제 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거는 보험자가 증명을 해내야 된다. 이 개념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이 틀렸기 때문에 답은 디귿 리을 있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고지 의무 부분도 당연히 뭐 나올 만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좀 갈 수 있었으라고 보고요. 다음에 여러분들 가장 싫어하는 우체국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는데, 제가 강의 시간에 거의 언급 안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제 강의만 믿고 보신 분이라면 솔직히 맞추기는 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건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1번 그러니까 우체국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지금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옳은 것입니다. 자, 무배당 우체국 실속 정기보험은 1종과 2종을 중복 가입할 수 없다. 이거는 여러분 교재 428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거를 보라고 하는 이유는 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상품을 설명을 할 때 좀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보험 상품의 명하고 다음에 좀 중요한 특징 정도는 여러분들이 필히 아셔야 되고 나머지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읽어보셔야 됩니다라고 했어요. 왜? 중간에는 조그만 글씨까지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꼭 읽어보시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시면 428페이지, 그러니까 그 427페이지에 무배당 우체국 실속 정기보험
문 해놓고 가입 조건 주계약 표 나오고 그 아래 주석 2번에 지금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무배당 우체국 실속 정기보험은 1종과 2종을 중복 가입할 수 없다. 중복 가입은 불가하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외워서 풀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답이 없는 거죠. 네. 근데 정답은 지금 이게 정답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뭐가 틀렸나를 한번 좀 찾아봐야죠. 자, 2번 어깨동무연금보험은 장애인 부모의 부양능력 약화 위험 및 장애아 등을 고려하여 15세부터 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자, 이거는 20세부터라고 제가 한번 읽어드렸었습니다. 좀 알아두십시오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3번 무배당 우체국 든든한 종신보험에 주계약 보험가입 금액 2천만 원 이상 가입할 경우 주계약뿐만 아니라 특약보험료도 할인받을 수 있다. 이거는 제가 아예 언급조차 못했습니다. 솔직히 언급조차 못했습니다. 이거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 교재 41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419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3번에 동그라미 3번에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에서 2천만 원 이상에서 3천만 원 미만이라면 1%의 할인율을 적용해 준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사람이 2천만 원 이상으로 가입했으니까 이제 1%가 되겠죠. 1%의 할인율을 주는데 주석에 보시면 고액 할인은 주계약 보험료에 한해 적용한다. 그리고 가로 열고 특약 보험료는 제외. 이런 게 지문으로 지금 나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답이 없죠. 네. 자, 그래서 주계약뿐만 아니라 특약보험료로도 할인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지금 틀린 내용이란 얘기입니다. 4번 무배당 우체국 여성 암보험은 가입 후 매 2년마다 계약해 당일에 살아있을 때 유방검진 비용 10만 원을 지급한다. 이 부분은 그래도 그나마 제가 여기서 조금 이 상품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부분은 이게 20만 원입니다. 라고 언급만 좀 했었습니다. 그나마 이거 하나 언급했어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저도 여러분들한테 다 읽어보라고 했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우편 및 금융상식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짜증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일 겁니다. 이 보험 상품을 다 외워야 된다라는 거. 다 외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외울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건 어쨌든 눈치로 때리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아까 말했던 이런 숫자 나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알고 가시는 게 좋다 정도까지만 아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솔직히 말하면 틀려도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네. 아깝게는 하지만 운에 맡길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에 13번 이제 보험이 나온 다음에 다시 예금으로 가버렸어요. 우체국 해외 송금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해외 송금 서비스에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스위프트나 그 유로머니 다음에 머니그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는데 기출에 나왔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알아두시고 다만 어느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느냐 송금 한도는 좀 잘 봐두시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송금 한도에 대한 문제들만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머니그램 해외 송금은 수취인의 계좌번호 없이 당발 송금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건 제가 설명을 어떻게 드렸었냐면 어떤 뭐 보통 우리가 은행처럼 은행 계좌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때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만들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8가지 계좌번호를 만들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계좌번호 없이 당발 송금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게 머니그램의 특징입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다음에 유로지로 해외 송금이 당발 송금 한도는 건당 미화 5,000달러. 결국 이제 한도로 계속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로지로 해외 송금이 당발 송금 한도는 미화 3,000달러. 미화 3,000달러가 정답입니다. 그리고 스위프트와 유로지로의 타발 송금 한도는 1일 기준으로 미화 5만 달러 상당액 이하이다. 근데 1일 기준으로 미화 2만 달러 상당. 미화 2만 달러 상당액 이하이다가 되는 거고요. 4번에 건당 미화 3,000달러 상당액 이하. 여기에 건당 3,000달러가 아니고 이거는 연간 미화 5만 달러 상당액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 송금 한도 금액만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었어도 이 문제는 맞힐 수가 있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세세하게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상당히 좀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는데 어느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느냐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만 딱딱 집어서 볼 수 있다면 그러면 어느 정도 우편 및 금융상식은 좀 쉽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14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 그래서 예금의 법적 성질, 다음에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을 비교를 해가면서 좀 설명을 쭉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보험적 성질을 갖고 있느냐라고까지 좀 다 설명을 드렸는데, 자, 1번 보십시오. 기억. 우연한 사고의 발생에 의해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확정이 된다. 자, 이게 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일어날 사고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우연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보험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법적 성질을 갖고 있느냐? 이거는 제가 좀 강조하면서 좀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사행계약성이죠. 왜? 이게 우연한 사고인데 우연한 사고를 가장한 진짜 사고를 일으켜서 사행적으로도 갈 수가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사행계약성을 갖고 있는 거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니은,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모두 납부한 후에도 보험자에 대한 통지 의무 등을 진다. 그래서 이거는 보험이 계속 계약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드릴 때 어떻게 설명을 드렸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10년 납이다. 자, 10년 동안 계약을 부었으면 보험 계약자는 다 한 거예요, 의무를. 근데 이 보험자가 이거를 종신, 죽을 때까지 보장을 해주는 개념이다라고 한다면, 보험 계약자의 의무는 여기서 끝났지만 어쨌든 이 계약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계약성이라고 얘기를 했고, 따라서 요 사이에도 고지 의무, 뭐 어떤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보험자에게 통지할 의무는 계속 발생한다라고 해서 계속 계약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디귿은 보험계약의 기술성과 단체성으로 인하여 계약 내용의 정형성이 요구된다. 그래서 이게 부합계약성이죠. 여러분들 다 기억은 나실 겁니다. 부합계약성. 근데 이 부합계약성을 설명하면서 분료식 계약과 비교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던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좀 제대로 들으신 분이라면 딱 보고 아 이게 어떤 거구나 라고 여러분 다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이 기억이 사행계약성, 니은이 계속계약성, 디귿이 부합계약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체국 예금 상품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금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라고 그랬습니다. 옳은 것. 자, 그러면 어느 부분이 틀렸나를 찾으면 되죠. 실버 우대 정기예금의 최저 가입 금액은 100만 원이다 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저희 강의 그 우체국 그 예금 상품 편만 별도로 모아서 특강을 하나 해드린 게 있죠. 거기에서 언급된 내용입니다. 물론 제가 그때 웬만한 건 그냥 읽어보시고 중요한 키포인트만 좀 잡아드리겠습니다라고 했었어요. 그때 실버 우대 정기예금의 최저 가입 금액은 1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1000만 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설명을 이 상품에 대해서는 이 실버 우대 정기 예금에서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다음에 우체국 국민연금 안심통장과 우체국 생활등록통장은 압류 금지 전용 통장이다. 자, 이거는 제가 우체국 상품을 쭉 설명을 드리다가 압류 금지 전용 통장에다 이렇게 뭐냐, 압류금지 통장에 해당하는 상품 또는 해당하지 않은 상품이 뭐냐라고 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압류금지 상품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보면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압류금지죠. 근데 생활든든통장은 압류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틀린 거죠. 다음에 3번 우체국 스마트 퍼즐 적금의 목표 금액은 100만 원 이상이고 저축 한도는 제한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저축 한도는 제한이 없다. 근데 저축 한도에 제한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지문이 되는 거고요. 우체국 영리한 통장의 가입 대상은 만 18세 이상에서 만 35세 이하. 이거를 제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우체국 영리한 통장에서 알아둬야 될 것 이 내용이고 그러면서 아 저도 가입을 못하네요 라고까지 말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 부분이라면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 당연히 4번 딱 고를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나머지를 모른다 하더라도요. 네. 자, 다음에 1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금리 부분이 여러분들이 많이 조금 그 생선 용어들도 많고 많이 당황들을 하시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금리 부분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좀 어려워하십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난이도가 조금 약해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런 부분을 가장 기본적인 걸 냈다는 거예요. 왜 16년도 문제는 막 금액 계산하고 막 이런 문제까지도 막 내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개념 정립만 돼 있으면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다. 자, 금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고르는 겁니다. 그럼 뭐 옳지 않냐를 보면 됩니다. 자, 1번. 명목금리는 실질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금리이다. 이 말 자체가 딱 보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는. 그죠? 그러니까 명목금리는 실질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금리다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명목금리 제가 이거 몇 번 강조를 했죠? 실질금리 이게 당연히 더 큰 거죠. 명목금리가 실질금리보다. 명목상은 이거는 박혀 있는 거고 실질금리라는 거는 물가상승률을 방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이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들어가려면 실질금리라는 건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금리이다. 이게 딱 나와버리니까 당연히 1번이 여기서는 정답이 돼버리는 거죠.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자, 채권 가격이 내려가면 채권 수익률은 올라가고 당연한 얘기잖아요.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만기 100원짜리 주는 건데 이 채권 가격이 예를 들어서 지금 70원입니다. 그러면 30원의 이득을 번다는 얘기죠. 근데 채권 가격이 만약에 60원으로 내려갔다. 그러면 40원의 이득을 보니까 당연히 채권 가격이 내려가면 채권 수익률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거꾸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표면금리는 겉으로 나타난 금리를 말하며 그래서 겉표자를 쓰는 거예요. 실효금리는 실제로 지급받거나 부담하게 되는 금리를 뜻한다. 그래서 표면금리는 예를 들어서 뭐 정기이자 이율이 뭐 10%다. 그러면 이게 표면금리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세금을 빼고 실질적으로 내가 뭐 8.5%를 받았다. 그럼 이게 실효금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고. 달리는 원금에 대한 이자만 계산. 복리는 원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도 함께 계산. 그래서 복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개념만 알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금리에 대해서 되게 쉽게 나와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좀 약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17번 보장성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옳지 않은 것. 답은 일단 4번입니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는 연간 납입보험료의 일정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느 부분을 좀 헷갈리셨을 거냐면 이건 지금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입니다. 자, 보험 세금 관련해 보시면 세 가지가 나와 있었어요. 보장성, 다음에 장애, 그 다음에 연금보험.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면서 보장성과 장애는 근로소득자, 다음에 연금은 종합소득세 내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장성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는 연간 납입보험료 일정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이건 보장성 보험에 대한 설명이니까 사업소득자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세액공제를.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근데 1, 2, 3번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만기 시 환급되는 금액이 없거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같다. 이거는 여러분들 TV 광고 보시면 매번 나오는 얘기지 않습니까?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장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뭐 저축성 보험이라든가 이런 거라면 다르지만 이건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보장이 강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주계약뿐만 아니라 특약으로 가입한 보장성 보험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장성 보험료를 산출할 때는 이거 강조 많이 했던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알아야지만 보장성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다. 이거에 의해서 보험료가 산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17번에 대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에 대한 그 앞에 표, 맨 앞에 나왔던 표만 알고 계신 분이라면 쉽게 갈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18번 보기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 상품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했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보험 상품을 쭉 설명을 하면서 제일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 상품. 무배당 우체국 건강 클리닉 보험이 요즘 인기가 있는 거고, 요즘 인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입도 많이 할 것이다. 그리고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도 나올 확률이 제일 높은 거다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설명은 드렸지만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 이것만큼은 이 우체국 건강 클리닉 보험에서 이 특징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 네 가지를 찍어 드렸었어요. 첫째, 최초 계약 가입 나이는 0에서 60세이다. 0에서 60세이다. 이거 분명히 알아두시라고 그랬고, 다음에 이 세 번째 있는 보험 가입 금액, 다음에 10대 성인 질환,
10년 만기 생존시마다 건강관리자금 지급. 이 네 가지의 특징이 우체국 건강클리닉보험의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에 이 상품 꼭 알아두십시오 했습니다. 근데 그대로 결국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라면 이 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 좀 서비스 문제가 돼버렸겠죠. 자, 지금까지 지금 18문제를 풀어드렸는데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두에도 말했듯이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았습니다. 막 헷갈리고 뭐 이런 문제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재만 좀 착실히 보시고 강의만 제대로 좀 요점 적은 걸로 이런 부분 꼭 알아두십시오 하는 부분들만 좀 알아뒀다면 여러분들 좀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들이 아닐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16년도에 비해서는 난이도는 조금 이 우편 및 금융상식은 좀 약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19년도 시험의 난이도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올해 쉬웠기 때문에 19년도는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보다는 조금 더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물론 올해 시험에 성공하신 분들은 뭐 전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기분 좋게 제 강의를 들으시면 되는 거고요. 이번 시험에 혹시나 실패하신 분들은 이번을 교훈 삼아서 다음번 시험에는 나는 무조건 합격하겠다라는 생각 갖고 가시면 여러분들 반드시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